하실 것 같습니다. 좀 예, 우리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이 방을 지켜주시는 여러 분들,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정의필수 원장님, 신은수 부회장님, 이석행 대표님, 특히 권호인 대표님, 안강은 대표님, 김현빈 비거래사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발표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김창진 해운조합 본부장님께서 선주들께서 좋아할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자료, 덕담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정리해 준 그 이정택 변호사, 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최수범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사단법인도 시작이 돼가지고, 출범이 돼서 여러 안내 인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이제 따끈따끈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저서가 있습니다. 형사 실무와 판례. 이게 사실은 베스트셀러 3위까지 갔습니다. 베스트셀러 3위. 1, 2는 변호사 이제 문제집들이 1, 2였고, 이게 이제 3위로, 그 박영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 중에서 해양 범죄 부분을 제가 그 중에서 정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개관을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죠? 근데 2년 후에 올해부터 5인 이상 그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시작이 되는 그런. 근데 이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으로 있는데,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면은 그 입법안을 저희 변협에다 보내면 저희들이 뭐 찬성, 반대, 또 수정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도 두 건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두 건이 우리한테 대한변협에 왔어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을 어,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처벌에 관한 법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열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하도 이 악명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일부 의원들께서 중대재해 예방법 이렇게 법 제명을 법제라 그러네. 법 제명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 회의에서 법제위원회에서 저 역시도 이것은 예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내용은 처벌이 많은데 예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반대 의견으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간단히 중처법이라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폭처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죄명이 기니까, 사건명이 기니까. 그래서 중처법이 보면은, 기업법, 그 다음에 형사에 관한 법, 그리고 근로자들에 관한 노동에 관한 법, 또 민법, 이런 그 관련된 법률들하고 밀접하게 링크가 연결돼 가지고서 이 부분들하고 서로 소화가 되고 이게 서로 스텝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 가지고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서 시행된 지 2년이 돼서 아직은 그리고 향후에도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검토되고 또 수정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 중처법이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헌법 소원, 중소기업 중앙이라든지 중소기업자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이미 이 중처법에 대해서 대세 준비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서 선주들
특히 선조들께서 상당히 앞으로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 일간지, 중앙일간지에서는 중처법에 떠는 동네 가게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처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떠는 동네 구멍가게 이런 그 제호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이 되기는 맨 처음에 입법으로 나오기는 20대 국회 입법으로 노회찬 의원께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계십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 이런 법안을 입법안으로 했는데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이제 발생하고 이런 부분, 그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이, 1년에 약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답니다.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 산업재해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법이 입법이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무슨 법이 있었느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뭐냐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의 법인데,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간단하게 전체를 설명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가 재판할 때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약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 동안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5건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15건. 그중에서 실형을 받은 그 영업 그 대표들은 실형은 뭐냐면 징역 1년, 2년 이런 거죠. 두 사람, 두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3건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아, 뭐, 그동안에 무죄는 없었어요. 무죄가 왜 없느냐, 이런 말은, 사실 무죄일 수도 있는데, 인천에서 있었던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의율이 되죠. 인천에서 작년에 그 무죄로 된 항소심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된 것은 대부분 자백을 한다는 거죠. 재판을 받으면서 양형에 좀 유리할 방법으로 자백을 해서 그래서 15건이 재판이 있고 대법원까지 간 것은 한 건 있고 현재 축적되어 있는 사건은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범죄와 중대처벌법 읽어보겠습니다. 해양범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 그 형사실무와 판례를 보면은 해양범죄 사건으로 제가 일부 따로 모아놨어요. 그중에 보면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형법 18조 부작위범, 그다음에 형법 187조 선박 충돌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나오는 살인죄로 형법 250조, 그 다음에 형법 340조에는 해상 강도로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남태평양 원양어선 해상 강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선원법 위반 사건이 있고 순환구호법 위반 사건, 그 다음에 선박이 우리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주를 한 운전자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처럼 선박도 도주한 경우라든지 도주한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내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양오염방지법이 있는데 태안반도 유로오염 사건 이후에 해양환경관리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범죄 사건은 이 카테고리에서 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도 해양범죄 백서 해가지고 책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해양범죄 사건을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훑어보고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는데 사실은 그 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간을 이루고 그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이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있었고 이게 순서대로 시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느냐? 둘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부작위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선장의 경우에는 포괄적 구제 의무 그래서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입니다. 부작위 의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것을 부작위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책임이 없는데 무슨 형사상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나 구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선장이 아닌 선원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인 의무에 대해서는 무죄 죄를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선박 충돌 사고가 있으면은 민사일수 그러지만 양쪽 과실이 다 있기 때문에 한쪽 과실만 인정이 되지 않고 양쪽 과실,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도선사의 업무도 형사 책임 입증이 어려운데 도선사도 형사 책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선장의 주의 의무. 선장의 주의 의무는 그 선박의 항구 입출입할 때 항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해상 강도 사건, 소말리아 해적 사건입니다. 3호 주얼리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의 그 핵심은 뭐느냐 하면은 선장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 그 당시 해적의 두목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두목 밑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도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두목이 주로 살인, 해상 강도 살인으로 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공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 밑에 다른 나머지 해적들은 살인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상 강도의 경우에 외국인들을 교도소에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때 아주 우리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우리 교도소에서 이 관리를 하려면 첫째 항상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관이 필요해서 이분들하고 하려면 통역을 모셔와야 되고 식사도 이 피고인들에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식사비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수용자들에게 이상으로 그 관리 비용, 교도소의 수용 비용이 비싸서 꼭 우리나라에만 재판만 받고 가능하면은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재판은 우리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남태평양 어선 선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바다 위에서의 선박에서 선장, 갑판장 등 그때 한국인 선원을 7명을 살해를 했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조선족 중국인들이 동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도 침몰을 시킨 다음에 선박 지배권 장악을 해가지고서 항구를 수정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 하여튼 잔인하게 아직 이 전무후무한 사건들입니다. 이게 남태평양 어선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선언법 위반은 이제 뭐 큰 죄가 아닙니다만은 선장 승무원이 역시 보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다음입니다. 선원 침몰, 선박 침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작위를 뭘 부작위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트바스 툰, 에트바스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행위에 책임이 있다 이런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행위, 에트바스 나툰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작위에
아무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구조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살인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부작위가 다음으로 갑니다. 순환구호법 위반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이때 89년 3월 달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유류 오염에 관한 논문을 썼을 때만 해도 이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선 발데스 사건이라든지 스코틀랜드에서의 브레어 케이스 이런 사건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 오염 사건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영군에서 있었던 시 프린스호 벙커시유, 제1유일호 사건, 비지아 산호, 호남 사파이어 이럴 때 다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으로서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양 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그 사건입니다. 해양에 관한 형사 범죄는 바로 이 카테고리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여기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재판을 해보면 제가 이제 산재 사건을 한 1년, 2년 재판을 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 그 근로자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기다리는데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작위. 아무것도 에트바스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그 대표이사라든지 작업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 책임을 그 설치를 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기 전에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했습니다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이 그 이 재판을 할 경우에 이 그 피고들, 그러니까 회사의 총괄 책임자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또 회사도 병과 책임이니까 나와서 하는 말은 다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해자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요원과 지휘감독자가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통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사업자, 총괄 책임자, 현장 소장, 공장장 등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해서 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 민사소송 책임을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카테고리 시스템을 법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런 원칙의 이 시스템이 있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런 것을 다 해서 특별 안전교육도 했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도 했고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했고 이런 요원과 지휘 감독자 안전대 고리를 잡고 작업을 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무죄로 난 판결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지난번 사건이죠. 1심에서 유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고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던 직원의 인원이나 전문성, 애당초 D와 L 주식을 상대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던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볼 경우에 보면은 그 피고인 항만공사라든지 피고인 B가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설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고의는 물론 책임을 지고 과실이 있을 경우는 과실은 뭐냐 하면은 그걸 주의 의무 위반. 즉, 책임자가, 아, 총괄 책임자가 공장장이 또는 현장 소장이 피해자들,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 위반. 이것을 곧 과실이라고 해서 곧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이때까지만 했어도 아직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직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해가지고서 거제 조선소 크레인 사건이 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서는 이 무죄가 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점진적으로 아까 노회찬 의원들처럼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주요 산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이라든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에 산재 사고 근로자들이 약 1000명 정도가 다친 사람도 더 많고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문에 난 거 이외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행정부, 국회, 검찰 각자 다 이 새로운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가지고는 이걸 안 되겠다. 새로운 뭔가 중요한 처벌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입법을 새로운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고 작업중지 대피 조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 이때 현장 소장의 법적 지위는 어떻고 실제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주 아닌 법인 대표, 경영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또 도급인도 제1하도급인, 공동하도급인, 공사 같은 경우는 1하도급, 2하도급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애매한 법률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하면 항상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기본 형량이 6월에서 1년인데 중과실치사가 8월에 2년, 가중해봐야 1년 3년.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이 6월에서 1년이고 1년 6월이고 가중하면 10월 3년 6월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하면은 별 효과가 없다.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형법 51조 양형을 보면요. 피고인의 연령, 성형,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뒤에 앞에 주문에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고 끝에 가면 양형의 이유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형의 이유 보면은 피고인은 73세로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재판장이 쓰느냐 하면은 그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형법 51조에 보면은 피고인의 연령, 성형, 지능, 환경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나이가 어리면 피고인은 13살의 어린 학생으로서 성행, 평소 폭행의 습격이 있는 자인가, 그다음에 성행, 지능, 환경, 평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안 계셔서 과로 있어서 이렇게 그 양형의 조건들이 있어서 그 양형의 조건을 모아가지고 녹여내가지고서 결국 이 사람에게는 좋은 점과 불리한 점이 다 있으니 이걸 참작을 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처한다. 단 이 형은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양형의 조건을 여기다가 맞춥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있고 누범 35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누범 35조는 뭐냐면은 죄를 한번 저질렀으면은 그 이후에 또 죄를 졌어요. 3년 내에. 그러면은 형량을 가중하기로 돼 있습니다. 가중하기로. 그런데 재판장들은 보면은 하한선부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형을 가중하기는 하되 역시 징역 1년 이상이니까
그때부터 하니까는 누범을 해서 가중 하나 안 하나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밖에서의 그런 판단을 해서 산재 예방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상 그거 가지고 다 하면 되지 않느냐. 피해자에게, 근로자에게. 또 공탁. 오늘 형사사건 경우에 공탁을 합니다. 사실 이 공탁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법제위원회에서 대한변협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이 공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또 자백을 하고 그러면은 거의 집행유예로 돼가지고서 별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대응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로 입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업주 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밤잠을 좀 안 자면서라도 공장에 가고 회사에 가가지고서 위험 물질이 없나 이렇게 같이 회사를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역시 위험 방지 안전 조치가 있고 산업보건법을 했지만 사고는 증가하고 이러한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상의 선언보호의 규정은 어땠는가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대회사법에서 선언보호에 대한 선주 의무 인정, 그다음 위스비 해법 조항에도 선언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선언이 해양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에, 약간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그리고 위계질서가 있고 그래서 선원의 근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며 해상 고유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선주책임협약, 선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방지 협약 이런 부분을 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의 아르곤가스 질식사망, 구포역의 열차 전복 사고,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 이런 등이 나고 발생해서 세월호 사건 일주기에 토론회가 를 열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그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지 대표이사가 권한만 드리고 책임이 없으면 되겠냐. 또는 현장 소장이 지시를 했으면은 현장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공장장이 지시를 하고 관리를 했다면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논의가 많이 이제 있어서 제정의 필요가 논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11년간 노무상 사고 사망자의 추이를 제가 이걸 하나 카피를 했습니다. 2013년에 사망자 수가 1,090명이었습니다. 쭉 그 근로자 수는 사실은 2023년까지 1,500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입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죠. 여기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법의 노력과 국가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는지 그것도 일조를 한 걸로 이름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제 좀 더 안전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겠죠. 그러나 최근에 제가 또 언론에 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기계 프레스 이런 그 기계 공장에서 이제는 외국 근로자들이 왔을 때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왔을 때 작업 반장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데 스리랑카 이런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숙달을 되지가 못하고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들어온 지 2, 3개월 돼가지고 잘못해서 프레스 기계에 손이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현재 표시로는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있지만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뭐냐? 딱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근데 다소 추상적이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예, 추상적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국민들과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개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게 참 말이 그 뉘앙스가 있고 다소 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누가 이걸 보고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중대재해 예방법이라 이렇게 고치자는 것이 일부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이것이 네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는 것. 다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 34조 6항에도 국민 보호하고 해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 부작위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대표이사라든지 총괄 책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이 책임이 있다. 왜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부작위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그 당시 재판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그 회사 책임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선주라든지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는 그럴 것이 아니고 이따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로자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침마다 교육을 시켰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안전화 이런 등을 다 지급을 하고 또 작업 반장들을 시켜서 아, 안전한지를 갖다가 순시하고 본인 스스로도 가서 확인해 보고 근로자들에게 좀 더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의무를 해야지 처벌을 안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강조를 합니다. 결과범. 이건 결과.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안 다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을 했다 또는 다쳤다 이럴 경우에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분법. 사업주, 경영 대표, 경영 책임자라는 그, 그,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자, 나는 아무 직책도 안 갖고 아,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주가 있고 나는 오너니까 나는 여기에 빠지고 한다. 근데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지금 판례가 형성이 되고 있느냐면은 아, 단순한 대표이사, 등기이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 예산권, 그리고 인사 책임, 인사권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오너면은 오너라고 하더라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임명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갖고 예산을 어디 어디 써라 이런 회사의 경영 방침에 관여를 했으면은 이름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와 사법 정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허용된 위험의 법리. 자, 이러면은 앞으로 저기, 선박이라든지 또 비행기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이용하려고 허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차도 없애야 되고 비행기도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에어 라우테스 리스코라 그러는데, 허용된 이용의 법리라든지 실내 원칙,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근로자 과실로 인해서 책임자가 처벌하는 것까지 용납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반론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방금 그 밑에처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요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고 엄벌하겠다. 이것이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 선거법 위반을 보면 뭡니까? 돈 쓰지 말고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겁니다. 공직자 선거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은 뭡니까?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그런 그 법률이고 상당히 경영자에게는 어렵고 좀 힘든 음, 감내하기 어려운 법률일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는 또 반면으로 상당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은 양 그 당사자들 양 그 입장에 있는 양측에 있는 분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토론을 해야 되는,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기업법도 되고, 노동법도 되고, 형법도 되고, 민사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 중대재해처벌을 법률을 잘 앞으로 다듬고, 잘 관리를 하고, 갖고, 동반자처럼 해야 그 기업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재해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구축을 하고 그래서 아, 비계 설치라든지 또는 그 공사장에 있어서 미끄럼이 없도록 한다든지 안전지대를 할 수 있도록 안전대, 안전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감독관 등을 또 그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대산업체인데 제가 빨리 해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는 34개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고 2개월 이상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적용해서 약간 보류를 했는데 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도 적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 아까 그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중처법에 떠는 동네 가게 이런 말처럼 이 그 소규모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왜 그 범위에 적용 범죄에 들어가는데 아직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에, 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법인도 어떤 경우는 이사장, 어떤 데는 총장, 어떤 데는 뭐 자치대 장, 이런 병원장, 병원, 뭐 이런 그때그때 학교 범위에 따라서 그 책임자가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캐나다의 웨스트레이로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다 영연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연역이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먼저 됐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쭉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2007년 이럴 때부터 아마 법이 입법이 된 것 같은데 그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공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이 영연방권에서 이런 그 중대처벌법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법들이 앞서서 나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대시민재했고 그래서 에, 안전확보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이런 부분이 있고 보호대상 근로자 시민이고 사망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아까의 그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 이런 데는 6월에서 1년 6월인데 1년 이상입니다. 1년 밑으로가 없어요. 장량강경에도 6개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합헌이 유연이다, 합헌이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됩니다. 왜냐? 이것은 현재 그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고요. 여당, 야당,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이 내가 왜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느냐? 근로자가 술 먹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즉, 그래서, 하여튼, 근로자가 음주를 하고 다른 일하다가 다른 데 가서 그 옆에서 넘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혐의 없음, 검찰에서 혐의 없음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전혀 엉뚱하고 괴이한 저기 그 군대에서 갑자기 그냥 자기가 그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확 뛰어내려가지고 넘어가지고 다쳐가지고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책임 원칙이 어긋난다. 사업주가 왜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연성 여부. 과잉 금지. A라는 그 행위가 있으면은 A 다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A에 대해서 왜 B라는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가장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면은 사망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징역 아니 저기 치료가 6개월 이상 이런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보면은 보통 3주, 4주, 심하면 4주 하죠. 1주, 2주, 3주, 4주 하지 그 이상 끊어주지를 않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서를 6개월 이렇게 끊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은 일단 3주 끊어주고 그 후에 오면은 다시 또 3주 끊어줄지언정 이 경우에 뭐 크게 해서 6개월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 진단서는 요치 3주 해놓고 다시 오면 또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아까 말한 6개월 이상의 해당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보통 그 형사 사건에서 형량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판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3주 내지 4주의 상해를 입으면은 이 정도면 구속을 할 수 있는 근간의 하나 일 요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주, 4주 그 이상. 그런데 1주, 2주 같은 경우는 요치가 안 돼요. 그래서 구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약간 미흡하죠. 그래서 6개월까지 진단서를 과연 끊어주느냐. 의사단체협회에서 그 진단서 발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제는 3주, 어떤 경우 4주. 그런데 6개월 이렇게 끊어주기는 그런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형사에서의 구속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병원의 의료단체의 그 진단 지침 기재 사항에 따라 가지고서 중대재해처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그럼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1심 재판 때 가동 능력 상실이 온몸이 다쳐가지고서 붕대만 감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동 능력 상실률이 80%라는데 항소심 한 10개월 돼가지고 항소심이 오니까 사람의 몸이 기적적으로 좀 좋아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닌다. 그래가지고 피고 측에서 야 이것은 저기 가동 능력 상실률이 80%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뭐 90, 100%를 다 발휘한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간다. 이런 의료의 그 신비성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치료기간 가지고 이 법률이라는 것과 이 죄에 대한 그 엄정함이 이 치료기관을 위해서 엄정하지 못하고 명확하지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기간은 완치를 말합니다. 완치.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시는데 완치라는 건 뭐냐면은 몸이 아팠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 보면은 한 3주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니까 머리가 띵해지더라. 가끔 띵하다. 술도 못 먹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서 이 치료 기간에 대한 애매모호성이 등장을 하고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절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단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완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서 위반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포괄적 이임 입법 금지 원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혼법률 심판 제청이 났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즉 이혼이 없다, 이혼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혼성은 그 우리 그 간통죄도 그러고 그다음 병역법 위반도 그러고 한 마리의 새가 범을 가져오지는 못하는데 이와 같이 여러 번 이제 그 이혼성이라든지 제가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이제 그 사례들이 응집이 되고 하면은 어느 경우에 이혼성이 아마 노출이 되든지 이제 그 등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또 여당 야당의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법 자체가 다시 조금 명확히 되든지 명확히 돼가지고 합헌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이 되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정의 규정이 이 논란, 이 부분도 역시 합헌성, 유연성하고 관계돼, 정의가 다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들이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선장들께서도 지금 걱정을 한다고 이제 해운조합에서 김창진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연성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열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대 산업재해도 있고 시민 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징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15조를 보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즉 피해자 근로자가 1억 원을 손해를 봤으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제가 예전에만 해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모니터리 페널티라 그러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 2018년에 영국에 갔을 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영국 법관들 폭스라는 영국 그 저기 워드밀트 코트 회사 법원의 그 법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이 영국의 법관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리 페널티의 그 주된 이론이 미국 법이고 미국에서 많이 그 발전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하도급 공정거래법, 신용정보법, 대리점 공정거래법, 구입강제행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세 배일 겁니다. 세 배까지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배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살아 있고, 그 세 개가 각자 법 영역이 있어서 구성 요건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는 상상적 등합이 아니다. 이게 법률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으로 한 사람을 A를 쏘고 또 그다음 B를 쏘면은 A 죄하고 B 죄, 이 B를 죽인 거하고 B를 죽인 거하고 같이 그 두 개의 경합범이 됩니다. 두 개의 죄가 성립이 되는데 한 개의 총으로 쐈는데 한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냥 쓰러질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살인죄고 과일치사가 한 개의 행위로 됐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용어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런 말이 나왔을 경우에 이해하기 편하시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한 사업장에서 따로따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그래서 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같은 사업주, 같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따로 그 처벌의 그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그 책임자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총괄 책임자들이 어느 법에 걸릴지 몰라서 좀 다소 더욱더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선박안전법도 하나 썼습니다. 선박안전법에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선주 또 선장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여기도 보다시피 안전모 안전대 보호장구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께서는 항상 안전모 안전대 자기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몸이 다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모 안전대 그리고 교육 잘 받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통역을 통해서 잘 어, 근로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총괄 책임자,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 타구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골프장의 경기 진행 관리 책임자 이런 부분들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청주지방법 충주지원 사건인데 무죄가 난 상황입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방어를 잘 하시면 됩니다. 방어도 잘 해야 되고 평소에 방어를 잘하려면 평소에 교육 의무를 잘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경찰과 노동청과 검사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경찰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밀접하게 합니다. 검사가 2차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는 사고 원인 규명, 원인이 뭐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와 경영 책임자인지 경영 책임자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조직의 체계, 의사결정 과정, 업무 분장, 결제 서류, 예산관계 서류, 그래서 관계자 소환 조사 압수수색을 합니다. 내는 대표이사 이름도 없고 등기도 안 했고 그러지만은 조직 체계를 보고 결제라인가 의사결정 과정을 구두로 지시를 했냐, 업무 분장이 어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아는 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공동 대표이사가 이제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 회사 내의 일은 안 하고 외부 일만 담당을 했다.
공동대표이사지만 나는 외부 업무 담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중대재해 이 사건은 나는 관여가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둘 사이 그 친했던 공동대표이사가 서로 지금 말하자면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와 같이 그 개념 책임자의 경영 책임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2023년에 총 중대재해 사건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510건인데 고용부와 검찰에서 샀는데 기소가 40여 건. 그러니까 그동안에 혐의 없음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기소 중지도 있고 이러다가 기소는 40여 건인데 판결이 현재 15건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14건이라는데 그 후에 사건이 하나가 더 늘어서 15건입니다. 실형이 2건이고 집행유예가 13건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큰 게 날 수도 있겠죠. 준법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 중견기업이 좀 여러 가지로 대처가 다양합니다. 일관성이 그래도 다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시설이 있고 보통 중대재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감독,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합니다. 바로 작업 중지를 들어가는데 중지는 바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아, 그 해제, 작업 중지 명령 해제까지는 한 40.5일 정도 정도 평균이. 그러니까 2달이 걸 수도 있고 3달이 걸 수도 있고 빠르면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만만치가 않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 이와 같이 제가 뭐 빠른 시간 내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제가 질문 시간을 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다 들렸습니까? 예, 잘 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여러 가지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성철 변호사님 말씀 잘 네네네. 들었습니다. 네, 네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굉장히 두려움도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예전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선장 같은 경우는 계약직 선장이고 봉급이 270만 원이라고 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일선 선장들이 내가 선장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그런 봉급을 받거나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 그런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법적인 선장의 책임을 선장의 승선 전에 또는 계약 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든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주체는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선장이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문에서 났고 또 그래서 아까 제가 형량이 이제 무기징역인데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형량을 여쭤본 건 지금 질문은 아니지만 더듬어서 들어가면은 에, 공분을 사는 그 많은 그 학생들의 부모들의 원성은 더 이상의 그 책임을 더 지겠지만 그 처음부터 그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도 않았죠. 그 경우는 세월호가 2014년, 16년 이때 정도인데 그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때 있다 하더라도 선장은 말하자면은 선박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됐지 거기에 있어서의 어, 그, 좀 더 그 선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선주에게 좀 더 책임이 강구돼야 되는 물론 선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선박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선장이 운항에 대한 책임 등이 있고 선주가 또 선박의 그 안전, 가망성, seaworthiness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기관장, 항해사 등과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시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전보건주의 의무, 소위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안전보건 음, 의무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에서 유명원 씨라고 유명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법률의 부재지만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일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선장에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선서를 하십시오.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안 돼 있고 그 당시는 더욱더 준비 부족이고 모름지기 관행에 의해서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서도 지금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서 좀 더 그리고 많이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선장에게 이런 걸 뭐 고지를 한다든지 선장에게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도 미흡했고 지금도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선장이 아는데 나 안 할게 뭐 이런 법이 있으면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뭐라고 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명호 저 선생님 좀 이해되시나요? 예, 잘 이해됐습니다. 아직 좀 뭐 두렵기도 한데 많이 예, 이런 강의 같은 거 통해서 스스로 많이 알아보고 많이 전파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이제 다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됐는데 선장은 무기징역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그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형을 이렇게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많이가 아니라 뭐 큰 사건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라도 뭐가 없으면 완전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경우 안 좋은 그 양형 인자가 있을 경우에 그때 사형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전과가 사형 전과가 많이 있다든지 또는 재범을 하고 또 그다음에 흉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범이라든지 또 초범이라든지 한 번도 또 뭐 어떤 잘못한 게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좀 그 사형 다음 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스토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얘를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양형의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까지 지금도 사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논란이 아니라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뭔가 하나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고 조금 선한 면이 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그러니까 뭐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이고 또 잔인하고 이런 사람은 볼 게 없지만 사람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초범이라든지 또 뭐 우발적 나에게 뭘 가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방어하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사연까지는 좀 안 그렇게 조금 좀 자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또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한기철 도순사님 혹시 도순사님 형사 관련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적용 대상인데 질문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철 도순사님, 예.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네, 제가 지금 저 도선 중에 마침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와서 지금 저기 30분째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저기 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도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도전사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도전사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아까 그 판례를 도전사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전사 분들이 항상 형사 책임을 지고 그런다는 건 아니고 매우 이례적이고 딱 그거 한 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사 분들은 그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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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방선배 우리 저 감독께서도 선원들 관리 많이 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것 있으면 네네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 너무 스터디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22년, 23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선박 관리자 입장에서 특히 정박 중에 선박 수리, 뭐 메인 엔진 수리, 뭐 기타 기기 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선주는 하도급 업체 수리 업체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를 본선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어, 국내에 접안 시에 이런 수리 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내에 접안 시에 수리를 하지 마라. 가능하면 타국가에 정박했을 때 수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시던데, 그 만약에 배가 뭐 중국이나 다른 타국가에 정박 중에 한국인 하도급 업체가 수리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럼 이 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인지 이런 지시가 사실 맞는가도 좀 의문스럽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참, 세련된 방법이 새로이 강구가 됐네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례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취업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수리 진행을 하라는 말이죠. 수리 진행을 거기서 하자는 취지인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그런 경우에 예정은 없어 보여요. 예정.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법률 규정에 지금 아, 총괄 책임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작업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섭외사법으로 형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용이 아, 행위지법으로 해야 돼 가지고 중국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다면은 중국법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라면 그 법으로 따라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범주 내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국제사법에 보면은 불법 행위지,
이런 부분들의 관할이 불법행위지법의 관할이다. 국제사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예, 질문입니다. 예, 예, 권호인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권호인 대표님? 예, 그리고 또 조선 분야에 어, 계신 분들도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예,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육상은 뭐 다들 이렇게 그 대상을 두고 많은 사례를 갖고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는데, 해상은 육상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고, 그 사고라는 게 단선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법들이 국제법이 있고 또 선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스텔라 데이지호가 그 사고가 났었는데 어, 지금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일에 한국에서의 이런 그 법적인 절차하고 해외에서 이런 사고를 처리하는 그 방법하고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 선주들이 좀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취지가 선하다 하더라도 이게 해운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경합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건데 한국이 그, 그 과도하게 그렇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해운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위축되는 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 시행 초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좀 조정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육상하고 해상은 기준의 잣대가 동일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권오인 대표님께서 앞서가는 말씀이시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해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검토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부분 그 질문해 주신 방성배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 외국에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수리를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외국 판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 동영상으로 발표한 것 중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가지고서 또 해상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판결을 받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민사와 형사 이런 부분들이 그, 연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외국에서 판결을 받다 가지고 여기 와서 집행을 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 정서, 소위 사회상규, 우리나라의 법정신에서 상당히 범위를 넘으면 그 범위만큼을 제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 아, 우리나라 아까 그 모니터리 페널티를 해가지고서 외국에서 아, 그 징벌적 배상으로 해가지고서 한 5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약 1억 원 정도의 배상이 될 텐데 외국에서 한 5억 정도가 왔으면 그 5억을 다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판결을 할 때 그 부분만큼 5억까지는 안 되고 2억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형사도 나름 그 이게 그런 심한 사례가 없지만 지금 우리 지금 누구 그 하나 그 외국에서 있는데
우리나라로 올 건지 미국으로 갈 건지 미국으로 하면 형량이 더 높고 우리나라 하면 형량이 약하다. 그 경우는 이 경우하고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반대의 사연인데 미국으로 보내야지 미국에서 형량이 더 높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 좀 더 이 그 권 대표님 말씀 이외에도 다른 여러분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503명이 지난번에 모여가지고서 5월 달이죠. 모여가지고서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서 위헌이다. 이 법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시위도 하고 여러 그 법리를 하야 되는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여당과 야당 또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첨예하게 법이 입법이 돼가지고 그 잘하려고 한 건데 서로 좀 지금 계속 이게 제법 시행이 이제 올해 예, 상당히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10시 넘었어요. 제가 좀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철 그 변호사님, 뭐 민사도 하시고 형사도 하셨습니다만 특히 형사와 관련해서 그 재판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예를 또 들어주셨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우리 고향이나 그 근처에 동해안 또 남해안에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그 직장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그만 의장배를 하나, 정치만 의장배를 하나 갖고 있어도 한 7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이제 많은 그 이제 어선 선주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실행을 제대로 하려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그 어선 선주들 그리고 그 선원들 자체가 위험성 평가, 보건성이 어떻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수협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을 좀 시키고 조금 좀 뭐랄까 억울하게 좀 처벌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2강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